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항공무원의 행정법을 담당하는 임병주입니다. 올해 2023년도 4월 20일 날 시행을 한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해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국회직 8급 유명하죠. 문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론 쪽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무난했는데, 자, 이 강론이 순수하게 행정법 강론 영역에서는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8급이나 7급 준비하실 때 여기가 문제죠. 여기 강론이. 일반적으로 5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올해는 4문제. 물론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총론하고 강론하고 어디로 이제 편성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 되게 이제 총론 쪽에서 다뤘던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4문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국회직 8급이 해마다 꼭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행정법에서 이게 과연 중요한가? 이걸 꼭 정리를 해야 되는가? 라는 영역들이 꼭 출제가 돼요. 거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난이도 조절을 거기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변별력을 가르는 기준이 돼버린 것이죠. 기준이. 그러면은 요 부분이 강론 중에서도 이렇게 중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행정법 시각으로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되면 좋은데, 굳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올해도 이게 문제예요. 올해도 문제인데 국회직 8급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강론 파트에서 개별법을 물어봐요. 개별법. 올해 여기 8급에서 3문제 정도가 이런 스타일로 나왔는데, 이 개별법이 과연 이런 조문까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자꾸 출제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걸러내는 거죠. 점수차를 걸러내는데, 그럼 이제 문제점이 그겁니다. 문제점. 이거 과연 꼭 나중에 다시 또 봐야 되냐, 이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냐. 이따가 제가 해설할 때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지만, 이렇게 중요 부분을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한번 출제되고 끝날 파트를 자꾸 내가지고 이걸로 점수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국회직 8급이.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준비를 하실 때, 아니, 강론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야 되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그래서 이 시험 출제하신 분에게 제가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데, 난이도 조절하고 점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나름 준비하신 분들, 시험 준비를 한 분들 간에 변별력을 꼭 고르려면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개별법, 별로 뭐 보지도 않는 조문, 이걸 가지고 변별력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요 부분과 관련된 법이라든가 이런 걸 꼭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이런 법령을 꼭 출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 안 그러면은 준비하는 분들이 고되게 돼요. 어디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다만 이제 우리는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나온 지문들은 한번 이제 체크는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좀 이따 지적을 해주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개별법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과감히 떨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리걸 마인드 이런 말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도 좀 그런 문제가 한 2-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올해 스타일을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절차법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 조문 문제지만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나온 날 있죠. 확약 문서로 해야 된다. 이게 들어왔어요. 행정절차법에. 그리고 위반 사실 공표, 이것도 이제 상대방에게 불이익, 명예라든가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됩니다. 계획 수립할 때 이익 형량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계약의 공공성, 3자의 관계를 고려한다. 자, 이 지문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죠.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 이런 말입니다. 뭐만 아시면 되냐면 우리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부분들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규정이 없고 공법상 계약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 안 된다. 이것만 알면 그냥 간단하게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뭐 지문이 틀린 건 아니지만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4번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제했어요. 이렇게. 자, 5번. 불이익조차 하면 안 되겠죠. 넘어갑시다. 이건 뭐, 요 부분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자주 봤던 문제니까, 공부되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겁니다. 쭉 보세요. 1번 빈출입니다.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장래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이 취소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면 서구표지만 이런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럴 때는 장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2번 여기도 빈출. 이익 형량해야죠. 상대방한테 수익적 처분했다가 취소 처리할 때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데, 자, 상대방이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귀책사유. 이럴 때는 이익 형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주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영역입니다. 여기도 빈출, 이익 형량 해야 되겠죠. 자, 4번은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당연히 이익형량상 상대방의 기득권을 침해할 정당한 공익사항의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중대한. 그런데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이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처분인데 우리 쟁송 취소, 심판이나 판결할 때 사정재결이나 사정판결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취소 철회, 취소 판결, 취소 재결 못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중요한 어떤 공공복리라든가 현저한 어떤 공공복리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사정 판결, 사정 재결 하는 것이고, 단지 넓죠. 공익사항 필요 3자 이 부분은 쟁송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5번 잘 보시면은 이거는 뭐 거의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빈출 중에서도 빈출이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 들렸죠? 예, 직권 취소도 그렇고 철회도 그렇고 법적 근거 없더라도 취소 철회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3번.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자주 출제된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번에 1번에 보시면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심판에 의해서 위법한 처분으로 판명돼서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거죠. 이 처분은 위법이지만 공무원이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 기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공무원은 규칙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뭐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때는 공무원이 고의중과실이나 경과실이나 따지지 않아요. 일단 경과실이라도 국가 등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공무원 자신은 경과실 때 면책이 될 수 있죠. 국가는 책임지는 것이죠. 자, 이 외국인이 피해자일 때는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뭡니까? 이 해당 외국인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우리도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상호주의. 그런데 꼭 당사국과의 조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약까지 체결돼 있을 필요는 없어요.
2번은 이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부담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상호 보증은 꼭 조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상호주의는 현실적으로 그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배상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지 조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죠. 자, 4번 용종을 하자 비용 부담자도 책임을 지는데 이게 조문 그대로 나온다 그랬어요. 이 용종을 설치관리자와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죠. 그러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 책임 없다. 틀렸죠? 이런 지문들은 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공무원이 여기도 빈출입니다. 자기 소유 자동차로 공무집행 중에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국가 소유 공용차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라면 운행자 책임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겠지만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행자 책임을 부담할 때는 여기서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고의, 중과실, 경과실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죠. 자기 소유 자가용을 운전할 때는 공무원이 운행자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갑시다. 강학상 특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많이 나오죠. 도로조명 허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이기 때문에 특허가 되는 것이고 이 특허는 필수적으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쌍방적 권리 설정하는 행위로 재량이가 되는 거죠. 강학상 특허 사용권은 행정주체에서 공공용물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채권이다. 자, 맞아요.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사용 청구권입니다. 특허 사용권은 사용 청구권. 물권과 같은 소유권과 같은 이런 배타적 물권을 지배할 권리 이런 건 아니고 말 그대로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채권적 성격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강론을 정리하신 분들은 거의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물권적 성격이다. 굉장히 출제 잘 되죠. 물권적 성격이 아닙니다. 자, 특별 사용 나오면 이 특허 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곡물에 대한 특허 사용. 그리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논리하고 똑같이 풀어가셔도 됩니다. 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이거는 특허를 하면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고 상대방은 이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항고소송으로 점용료 부과를 다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논리들은 뭐 어렵게 푸실 필요는 없고 도로조명 허가하면서 점용료 부과한다? 부담이죠. 의무가 독립쟁송 가능합니다. 자, 리을번 이 지역 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라서 이 지역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다 공익 사업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기출에 몇 번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자유롭게 할 수는 없겠죠. 권한이 설정이 돼야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의 이 실시계획 승인 처분 이렇게 나오면 이게 승인이라고 돼 있지만 권한 설정이에요.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한다. 인가가 아니죠. 보충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입니다. 자, 공원부지가 용도 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론하고 강론이 같이 지금 섞여 있어요. 강론에서 많이 봤던 부분인데 봅시다. 공원부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할 수 있고 자, 만약 이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가 돼요? 여기처럼 점용료 부과라든가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용료 부과는 이 특허 사용에 관한 사용료 부과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공원부지가 이 상태에서 용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이 됐어요. 그러면 요 사용수익 허가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실효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더 이상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기초로 사용수익 허가했던 것이 실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는 이걸 근거로 사용수익 허가라 이걸 근거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미 이렇게 부과를 했던 건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징수를 하겠죠. 이미 부과한 건 징수를 하겠지만 일반 재산이 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 근거해서 사용료 부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잘 보시면은 일반 재산 됐죠? 이 상태에서 그 전에 이루어진 사용허가나 이런 구조죠. 일반 재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용허가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법률에 근거해서 공원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사용수익 허가 이 효력은 실효가 됐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는 사용료 부과가 안 됩니다. 뭐 이렇다면 일반 재산에 대한 어떤 별도의 이제 법률 관계를 맺게 되겠죠. 이 뭐 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과하면 모를까? 여기에 근거해서는 부과를 못 합니다. 근데 구별할 때 이미 부과했던 건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맞는데 미음번이 지금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2번이 틀렸죠. 자, 5번을 봅시다. 이 5번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 경업자 소송을 할 때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유업종들 허용이 안 되죠. 이 경업자 관계가 이게 돼야 됩니다. 여기처럼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할 목적으로 업체 수를 제한을 해야 돼요. 업체 수 제한. 그리고 제한된 범위에서 기존의 허가를 받았다면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규 허가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익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 그랬냐면 여객운송업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객운송업. 그러니까 여객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이기 때문에 신규 인허가로 어떤 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면 경쟁업자는 일단 소재기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업 나오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수익적 처분이 나왔을 때 경쟁업자는 그 소송을 다툴 법률사항이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자, 경험관계죠. 경험관계도 여기도 업체 수가 제한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허가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 사람이 허가를 받으면 다른 사람은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불허가로 귀결된 사람은 타인에 대한 허가를 다툴 수도 있고 자신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툴 법률상익을 인정해 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너무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는 지역 주민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상수원 수질관리 의무를 이행하다 보니까 얻게 되는 이익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사익이 얻게 되는 겁니다.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국어시험입니다. 국어시험.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예를 들어 갑이 기존에 인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시다. 을이 경업자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수익적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업자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이익이 있다면 이 사람은 요 타인의 수익적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업자는 수익적 효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리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리한데 이 경업자가 이걸 다투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걸 취소가 돼버리면 자기한테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소재기하면 소익이 없다 이렇게 들을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이 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한테 불리한 효과가 생긴다거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가 됐을 때 소를 제기해야지, 이렇게 유리한 효과가 나오는 처분인데 이걸 다툰다, 오히려 법원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시험장에서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시간 확보죠. 시간 확보. 자, 넘어갑시다. 6번. 자, 이 기억번도 여러 번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목적 외로 사용수익 허가를 해줍니다. 자, 대개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예를 들 때 예를 들어 관공서의 일정 공간을 목적 외 매점 운영이라든가 카페 운영 등으로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대 형태 계약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자, 우리 판례는 이 사용수익 허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식은 임대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이렇게 와버립니다. 특허로 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임대계약을 맺은 사람은 요 계약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할 청구권이 생겨요. 그렇죠? 아까 그 청구권. 그러면 요거는 일종의 특허가 되는 겁니다. 임대계약이라고 해서 민사항의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임대계약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은 이 당사자,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임대계약에 기해서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임대계약을 기초로 또 임대를 해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을한테 해줬다면 이 부분은 행정주체로부터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임차인과 전차인의 관계일 뿐이에요. 민사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법원에 보시면은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죠. 자, 처음에 허가 받았을 때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그런데 이 행정재산을 전대를 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임대를 기초로 다시 임대를 해줬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처분이다. 틀렸죠? 전대계약이 나오면 민사관계로 풀어줘야 됩니다. 자, 시립무용단원 위촉. 자, 대표적인 공법상 계약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신분설정 계약,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 자, 이것도 빈출입니다. 이미 출제가 됐어요. 자, 뭘로 봐요? 우리 판례는 사법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종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관계 설정하는 겁니다. 이용관계.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이용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게 딱 떠올려야 됩니다. 한쪽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일 때 여러가지 공공계약은 우리 판례가 출발은 민사계약이다. 이렇게요. 본질은 민사계약이다. 사법계약으로 보는 거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리을본도 워낙 출제가 많이 됐던 겁니다.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관계죠. 계약관계. 입찰 계약관계. 사법상의 민사계약의 본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대상된다. 틀렸죠. 이때는 민사관계로서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제재처분이죠.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역번과 리을번을 빼고 니은, 디귿, 미음이 옳은 지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갑시다. 7번. 자, 이거예요.
이 강론 쪽에서 지금 이렇게 개별 법으로 문제 출제된 게 세 문제 정도 있어요. 세 문제. 그런데 사실 뭐 여러분들 다 준비 앞으로도 이제 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그리고 준비하신 분들도 있었고, 안 봐요. 국유재산법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봐야 된다. 네, 답답해요. 봐야 되냐? 뭐 예를 들어 국유재산법에서 아주 중요한 논리들, 뭐 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관계라든가 취득시효 관계라든가 일반재산 관계, 이런 것들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조항까지 이걸 독자적으로 출제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전문 문제입니다. 전문 문제인데, 중앙관서장은 이거 뭐 당연하죠. 사용허가 받았는데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했다. 당연히 허가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먼저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관서장은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취소 처리하려는 경우, 자,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취소 처리할 때는 이건 침익적인 불이익 처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자,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청문,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 설립 취소, 이럴 때는 청문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문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청문을 해야 한다. 개별법에 규정된 청문 사유입니다. 이게 맞아요. 여기도 뭐 이 조문을 모르더라도 이 논리로 풀어도 됩니다. 이 논리로 풀어도 여기는 이제 개별법에 규정이 돼 있고, 자,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유가 생기면 처리할 수 있겠죠. 다만 손실 생기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처분, 특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유재산법이 나왔는데, 제가 방금 앞에서 말한 게 그겁니다. 과연 이걸 다 봐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문을 다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2번인데,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유명한 풀이법 있죠? 소고법. 자,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유용한 게 이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여기서 솎아내야 돼요. 그죠? 오답을 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중앙관서장이 미리 행정재산 원래상태 변경을 승인을 했습니다. 미리 이렇게 해놨죠. 미리 변경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을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미리 승인을 해줬죠. 그런데 허가기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끝나면 반환을 해줘야겠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상회복을 해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미리 변경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받아가지고 변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반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반환, 이렇게 원상회복이 아니죠. 원래 상태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요 변경이 된 상태로 반환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조문들은 개별 조문에 살짝 들어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까지 보고 조문을 정확히 이해해서 맞췄다? 쉽지가 않아요. 이런 지문들은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이 소고법이 올해 이런 개별법을 풀 때 굉장히 유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1, 3, 4, 5는 맞는 말이고 2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나왔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출제가 됐으니까. 미리 변경 승인을 받았다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없다면 원래 상태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8번 갑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건 이제 개별법이지만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우리도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봐주셔야 돼요.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자, 범죄 재난 공공 갈등 등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조치 있죠. 대응을 위해서 정보 수집 작성 배포 이에 수반되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장소에 있는 사람 관리자,
위해 방지 조치 취해야 되겠죠? 할 수 있다. 자, 3번 빈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자,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신검문을 한 경우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에 관한 것임을 자, 충분히 알고 있었다 보이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자, 원래 이 불신검문을 할 때 신분증 제시를 해야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불신검문 위법 아니냐라는 건데 상황을 보니까 충분히 경찰관이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불신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출제됐던 거니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자, 나머지 여기가 불신검문 사유죠. 그리고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고 긴급 구호조치 요청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빈출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9번 하자승계. 과세 처분 후에 조세부가 근거됐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위헌 결정 내려진 후입니다. 처분 집행은 무효죠. 표준지공 시가 결정에 하자가 있다면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제결에 승계됩니다. 하자 승계 판례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죠. 표준지공 시가 결정과 이걸 기초로 한 수용금 재결 승계됩니다. 서로 별개 목적이지만 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처분은 위법이죠. 인가 처분은. 자, 후에 추가 동의서가 제출됐다. 이것만으로 치유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이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처분은 경미한 하자가 아닙니다. 이건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동의서가 제출됐다면 이거는 새로운 신청으로 보면 모를까? 기존 처분에 하자가 취소돼서 처음부터 적법으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구두로 고지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거 잘 나온다 그랬죠? 형식 위반이에요. 형식 위반. 단순한 절차 위반이라면 취소하지만 서면으로 이렇게 문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했다. 특히나 이런 시정보안 명령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중요한 처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3번은 맞죠. 하자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중대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하여다 틀렸죠. 무효에 해당합니다. 형식 위반,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서로 하지 않으면 무효다.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자, 이 부분도 꽤 자주 출제됐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9번도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취소 사유인 절차자가 당초 과세 처분에 대해서 증액 경쟁 처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처분, 당초 과세 처분에 대한 증액 처분이 나오게 되면 이 당초 과세 처분은 증액 경쟁 처분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죠. 다만 절차는 하자 승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승계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당초 처분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잘못됐다면 이걸 기초로 증액처분 위법이 되겠지만 단순 절차 하자다. 증액경정 처분할 때도 절차를 또 거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 절차는 꼭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위법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절차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봅시다. 처분의 무효인데 자, 요런 게 이 순발력입니다. 순발력. 여러분들 순발력. 우리가 이 처분에 위법이 있을 때 무효냐 취소냐 구별 어떻게 했습니까? 학설이죠. 학설. 중대 명백설. 물론 학설 대립 있죠. 명백성 보충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학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례는 중대 명백설. 즉 무슨 말이냐면
절차법에도 그렇고 우리 행정기본법에도 그렇고 하자에 있는 처분이 이게 무효인지 취소인지 여기에 관한 기준들이 없어요. 기준들. 중대 명백서를 따라가는 게 학설과 다수설과 판례고 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행정기본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설과 판례로 풀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뭐 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3번 봅시다.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자, 뭐가 있어요? 무효인데 지금 무효를 원고가 주장하고 있죠. 원고는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것만 판단해달라가 아니라면 무효를 주장할 때는 무효까지 아닌 위법사유라면 취소를 해달라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효가 아니에요. 판단해보니까 취소해다. 그러면 취소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취소 판결을 해주는데 자 이렇게 청구를 인용을 하려면 우리 판례에 가면 어떻게 돼요?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제소기간. 만약에 기간이 경과하면 이때는 기각을 시킵니다. 제소 요건이 구비 안 되면. 자, 많이 봤던 문제예요. 많이 봤던. 자, 4번. 자, 이 4번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판례인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권한이 설정되죠. 이런 공익사업 관련해서 뭐까지 가능합니까? 수용권까지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토지 소유라든가 이런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줬다? 그러면 이런 사업자한테 권한을 설정하는데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수용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런 요건들은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 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하자가 중대하다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뭐 우리가 봐도 이거는 뭐 맞겠죠. 어려운 판례는 아니까. 그런데 소유권이 그 당시에 이렇게 지정을 할 때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 과연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소유권이 있었냐 없었냐. 결국 이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결국 민법상의 소유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등기부를 확인한다거나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는 그거죠. 이 사람이 소유권이 있냐 없냐 이 승인할 당시에 이거 다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등기부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금방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명백한 하자로 보고 이게 무효까지 갔던 판례입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처분이 무효면 하자 승계 당연 승계죠. 뒤에 처분도 무효. 그래서 여기서는 뭐 별도로 하자 승계 논할 필요도 없다 그랬습니다. 선행 처분이 무효라면 후행 처분도 무효. 자, 갑시다. 11번. 11번은 워낙 또 여기도 많이 풀었던 거라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틀린 지문만 봅시다. 디귿번.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안 되겠죠? 우리가 신뢰보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공익상 제3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서 제한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리을번. 특정 사항에 관해 신뢰보호 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이 되려면 자, 행정청이 이 관행에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정도의 관행입니다. 자, 우리 관행이 성립이 돼서
나중에 여기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신뢰부에 반한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행이 계속적으로 돼야 되고, 이 관행에 대해서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의사 표명. 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관행에 대해서 신뢰보호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행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관행이 있다는 것만 되지 않고 행정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만한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죠. 이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부분이 틀린 말입니다. 이 사실이 있다는 것, 관행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억, 니은, 미음은 맞는 말이니까 디귿, 리을 뭐가 틀렸는가 정도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자, 이것도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론 파트는 기출문제 잘 정리가 돼 있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왔어요. 자, 1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증명책임 나오면 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입증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지문에 개인정보 주체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보호 대상 되는 것이고 사망자 또는 법인에 관한 정보는 해당하지 않죠. 자, 국가 및 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는 이렇게 집단분쟁 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하다 그러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인데 자, 이 부분은 좀 외우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단체 소송 제기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자, 공통적인 요건이 뭐였냐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정관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3년 이상 경과하거나 활동 실적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했죠. 자, 이 사안이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틀리냐면 이런 걸 좀 이런 숫자 가지고 좀 출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1년이 경과한 소비자단체 요 분이 틀린 말입니다. 이쪽은 비영리 민간단체도 그렇고 소비자단체도 그렇고 3년 경과가 돼야 됩니다. 3년 경과. 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이 법률이 하나 있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 자, 다 동일한 논리를 풀어하시면 돼요. 국가가 한쪽 당사자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 이게 적용되는데 자, 이게 공법상 계약이 일반법이 아닙니다. 공법상 계약은 일반법이 없다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이 법률에 따른 계약에서는 이게 공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 구별이 없이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면 다 적용됩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 체결하는 공공계약, 우리 판례는 주로 사법계약의 성격으로 출발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법계약이고 워낙 빈출되는 또 문제예요. 빈출 판례. 정부와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자, 이런 협약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 대상자가 한정됐어요. 중소기업 정부와 지원사업. 그 특정 대상자들 간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죠. 일단 출발입니다. 여러 공공계약은, 자, 이것도 빈출이죠. 우리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걸 주의하시라 했어요. 공공계약이란 말이 나와서 이거 당연히 공법상 계약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법계약. 그게 당연히 사적자치 계약자치 원칙이 적용되겠죠.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옵니다. 자,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해야죠. 당연하죠. 자, 우리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사안입니다. 계약서 꼭 작성해야 됩니다. 계약서.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계약서는 이렇게 계약의 목적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이 다 지금 맞는 지문입니다. 자, 14번 행정지도. 자, 이 부분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거 꼭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공표, 행정계획, 마지막에 행정지도. 행정계획은 아까 봤던 이익형량 해야 된다는 거. 공법상 계약은 없다 그랬죠. 자, 행정지도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자, 이런 문제를 틀렸다면 완전히 내가 뭔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놓쳤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행정지도가 남용돼 버리면 어떻게 한댔습니까? 오히려 법치주의가 후퇴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 이렇게 사전 통제 절차로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나머지는 많이 봤던 거라 헌법소원 대상됩니다. 이미 한계를 넘었죠. 그리고 이 전기전화 공급자에게 공급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판례가 단순 요청으로 보고 처분을 보지 않습니다. 자, 이 4번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4번. 자, 여기도 이미 여러 번 출제됐던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행정지도가 위법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 행정지도에 따라 이행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이행도 위법한 지도를 따라갔으니까 위법한 결과가 된 거죠. 문제는 행정지도를 따라서 이행했으니까 위법이 정당화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판례 어떻게 해요? 이 행정지도는 상대방이 임의적 의사에 따라서 자신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이행을 했기 때문에 자, 위법성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 신고에 관해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지도를 해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 지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한 시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신고하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왔고, 만약에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접수를 하지 않고 반려를 했는데 이게 이제 관행화 되어 있죠. 문제는 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 신고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돼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죠. 위법성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자,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은 비권력 작용이죠.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빈출입니다. 자,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맞겠죠?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니까 불법행위가 안 되죠. 15번 갑시다. 자,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를 할 수 있죠. 다만 이행을 했다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를 하되 이미 부과한 건 징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통고 처분을 했는데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범칙금은 어떻게 됩니까? 통고처분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이걸로 처벌은 끝. 납부하지 않으면 통고처분 효력 상실. 그러니까 납부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이 납부를 하냐 안 하냐를 봐야죠. 경찰서장이 바로 즉결 심판을 청구한다 또는 공소제기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죠. 자, 대집행 방법으로 철거 의무를 실현한 경우에
자, 이 철거 의무가 주된 의무고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가 수반된다라는 것이죠. 자, 원래 퇴거 의무는 비대체적이니까 대집행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철거 의무가 주고 건물이 철거되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수반된다. 그럴 때는 가능하죠. 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여기도 워낙 많이 출제가 되는 빈출 문제입니다. 여기는 빈출 조문. 자, 4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한댔어요? 과징금 부과. 재량이다 이렇게 했죠. 재량적입니다.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5번. 뭐 여기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빈출. 과태료. 위반행위시법을 따라가는 거죠. 원칙.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유리하게 변경되면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이 개정됐죠. 행위시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는데 재판시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하게 변경된 거죠. 그러면 유리하게 변경된 요 신법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정전법 법률 시행 당시 행해진 위반행위시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시 법률 유리하니까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 15번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빈출 지문들입니다. 자, 16번.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과 붙일 수 있다. 행정기본법의 조문입니다. 행정기본법. 많이 봤죠? 여기도. 자, 2번을 잘 보시는데 2번. 자, 일단 3번. 여기도 빈출.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죠.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 처분하면서 매립지 일부 국가 소유 귀속, 법률효과 일부 해제. 부담이 아니니까 독립쟁송 안 됩니다. 자,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 협의해서 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고. 빈출 중에 빈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 자, 공익법인 기본재산 함부로 처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량이죠. 반드시 인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형성적 행정위로서 인가에 해당한다고 해서 조건으로 부과 붙이지 못하는 거 아니다. 재량 처분이라 반드시 원한대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조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아까 보세요. 여기도 실은 여러 번 출제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1, 3, 4, 5 아까 풀었던 소고법 이렇게 풀면 풀리는 겁니다. 문제가. 그런데 요 2번은 이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사도 개설 허가입니다. 이게 뭐죠? 이렇게 해버리면 답답한 문제죠. 사도. 공도가 아니라 사도. 자, 우리 집이 있어요. 도로를 연결해야 되겠죠? 개인도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개설 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해진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게 공사기간 아닙니까? 공사기간. 도로 개설할 때 공사를 할 때 너무 오래 가버리면 안 되니까 요 기간 내 공사를 마쳐라 라는 거죠. 지금 이 자체가 허가기간이다 이렇게 하면 그럼 공사기간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로가 필요한데 사도 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인트가 사도 개설 허가 기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허가기간. 이렇게 봐버리면 나중에 공사기간 지나면 허가가 효력이 상실되니까 도로를 연결을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공사기간은 뭐냐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좀 마쳐라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간을 지켜서 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좀 마쳐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판례가 여기는 이 공사기간을 준수해 라는 의무를 부과한 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담. 그래서 요 논리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부담 논리로 풀어야 돼요. 부담. 자, 해제 조건으로 봐버리면 깎아가죠. 해제 조건. 해제 조건으로 보게 되면 기간 내
공사 못 맞추면 효력 상실. 그럼 도로 어떻게 나요? 넣을 수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국민들한테 분리할 때는 뭘 본다 했습니까? 조건이냐 부담이냐 분리할 때는 부담으로 오겠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자, 부담으로 가야 됩니다. 부담으로. 그러면 사도 개설 허가 자체 존속 기간을 정한 것이다. 큰일 나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기간 지나면 사도 자체를 개설 못 하는데, 그러니 공사기간 내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 자, 의무 부담을 제대로 이행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담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담, 의무를 불이행했다 이런 말이지, 이 자체만으로 이 주된 처분이 효력이 실효된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이것만 이행시키면 돼요. 이것만 불이행을 이행시키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철회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철회를 할 여지는 있지만 허가 자체가 효력이 실효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가 당연히 실효된다. 틀렸죠. 자, 2번 같은 판례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판례들은 앞으로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넘어갑시다. 17번. 행정소송의 종류입니다. 가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처분 등에 대하여 항고 소송을 뜻합니다. 자, 나번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개념 오시죠? 그 밖에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뭡니까? 당사자 소송. 자, 이걸 찾아라 라는 겁니다.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 자, 의무, 보험료 납부 의무, 공법상의 의무죠. 의무 부존재 확인해소입니다. 처분 부존재 확인해소가 아니라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이죠. 당사자 소송. 자, 나아가 되겠죠.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자, 이렇게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 기본 법령.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협약을 해지하는데 대등관계, 공법관계, 계약관계에서 의사표시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거냐, 아니면 법률에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제재 차원에서 중단을 시키는 거냐. 자, 우리 판례가 이런 식으로 법령에 따라, 이런 게 포인트예요. 법률에 근거해서 연구비 지원 사업 협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건 일종의 제재 차원의 일방적 해지가 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으로 받습니다. 계약관계 종료로 가면 안 됩니다. 처분. 근데 이것도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빈출됐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뭘로 가겠습니까?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항고 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자, 이 교부조건에 따라 나중에 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처분에 관한 소송이 아니죠. 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 자, 당사자 소송. 나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건 니은 하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업과 디귿은 당사자 소송. 갑시다. 자, 18번 정보공개. 자, 어렵지 않습니다. 다 빈출입니다.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인이 소송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정보의 사본을 송달을 받았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으로부터 송달받은 게 아니죠.
공공기관이 법원한테 제출한 걸 사본 송달. 여러분들 정당한 방법으로 공개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된 게 아니죠. 우리가 이 공개 방법은 공개 청구라는 청구권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은 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안은 지금 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당한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정보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할 소외이익이 소멸한다? 틀렸죠.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공개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전히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외이익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많이 봤던 거니까 한 번씩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시다. 네, 19번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법원이 판단을 못 해주죠. 당사자가 주장하는 걸 판단해 주는 것이죠. 판결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처분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뭘 판단해달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은 거 원칙적으로는 판단 못 해줍니다.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 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으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안 되죠. 기본적으로 원고 청구 범위 내에서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심판기록 제출명령 받은 행정청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청한테 명령하는 게 딱 2개 나온다 그랬어요. 2개. 심판기록 제출명령, 또 하나는 간접강제에서 거부처분에 대해서 인용 판결, 취소 판결 나왔고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배상명령. 딱 2개 있다 그랬습니다. 자,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 사항인데, 자, 여러분들이 직권조사 사항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를 법원이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자, 예를 들어서 소송요건에 관한 것들, 이거 직권조사예요. 이 소송요건 구비가 안 돼버리면 각하된다 그랬죠. 소송요건, 원고적격, 대상적격, 대상적격으로 처분성 인정되냐 안 되냐 막 이런 것들. 자, 이거는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상고심에서 주장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상고심 법원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고심 중에서 상고심이 계속될 때도, 상고심은 대법원인데 대법원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당연히 처분성은 갖춰야죠. 만약에 처분이 아니다 해버리면 대법원이 소를 각하시켜버린 겁니다. 원고적격 인정 안 된다? 대법원이 소를 각하시킨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법원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직권조사 해야 돼 말해야 돼요. 상고심. 야, 이거 왜 소송요건 제대로 직권으로 판단 안 했어? 그 말이죠. 만약에 하급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안인데 이거 조사 안 해가지고 여기서 쟁점화 됐다. 그럴 때는 판단 다시 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 심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실체적 내용이라는 게 아니라 법률심이죠. 상고심. 다만 하급법원이 직권조사 사항은 제대로 못했다면 이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각하될 사안인데 각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전히 상고심 판단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사안입니다. 난이도가. 자, 넘어갑시다. 20번. 자, 이 기간들은 가끔 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결에 대한 소송은
이의재결이 나왔죠. 재결서 송달받는 날부터 90일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60일 내에 소를 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의신청 없었다면 90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기간이 틀렸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한번 나왔죠. 네, 대해서 자 이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이의신청은 여러분들 뭘로 봐야 돼요? 행정심판으로 봐야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은 자가 자 그러면 이 재결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이 되는 거죠. 자, 둘 다 소송 대상 될 수 있죠. 원처분, 심판 재결. 재결의 취소를 제기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자,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처분. 이 재결을 원칙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원처분. 자, 사실 이 부분도 빈출입니다. 재결, 심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이걸 취소하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심판 재결이 나왔더라도 여전히 원처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의 재결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원칙은 처음의 재결, 위원회 재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여기도 빈출. 사전 보상이죠. 공사 착수하기 이전에 보상 다 하고 전액 지급을 하고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액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는 이게 뭐가 돼요? 사업자가 불법행위 한 거죠. 불법행위. 다만 이제 불법행위로 인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틀렸죠? 네, 여기도 지금 이의재결 대소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불법행위 발생합니다. 단 배상금은 원래 받아야 될 보상금이 원칙적으로 배상액이 될 거예요. 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는 자, 이것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하는 법률에서 권리 주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결을 거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첫 번째 재결, 위원회. 권리구제 받을 때. 그래서 이 휴업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안 됩니다. 자, 보상 항목을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했는데 피보상자는 그 책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뭘 다투고 있냐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보상이라는 법률에서 불복 들어갈 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수용재결을 다툴 때 항고소송 수용 자체, 나머지는 다 뭘로 가냐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그리고 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등이 관계자가 당사자가 돼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행정법 막 시작할 때 이쪽이 어려운 이유가 아니 지금 다투는 게 요건데 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하는 법률에서 소송이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정문을 잘 보시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때 그냥 이렇게 푸시라는 거예요. 수용재결이면 항고소송, 나머지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근데 여기도 지금 수용재결 다투는 게 아니죠.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에 제기했다. 이걸 다투잖아요. 보상 항목. 그러니까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이리 가는 겁니다. 수용재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시다. 21번.
알아야 될 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알아야 될 지문. 2번은 빈출이죠.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비밀은 형식적인 기준만 갖고 보지 않고 실질적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냐, 이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외우셔야죠.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려가고 3개월간 직무종사 못하고 보수 전액 감합니다. 자, 이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하지 아니한다. 알아주세요. 이걸 이제 권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 소재 때문에 소극 행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권유함으로써 징계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 못합니다. 징계 시효죠. 자, 이 시효는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시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우실 때 성범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0년 징계. 뭐 성범죄 한두 개도 아니죠. 성매수도 있고 청소년 아동 연한 아무튼 성폭력도 있고 성범죄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그 다음에 금품 향응 이렇게 들어가면 5년. 그 밖에 3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는데 여기가 일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했죠. 이런 경우. 자, 1번인데 자, 이거는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고 출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후에도 반복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직위해제 뭐 사유가 여러 가지죠. 근데 직위해제 사유 중에 뭐가 있냐면 중징계 4가지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4가지. 이 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중입니다. 연료 중징계가 의결 중인데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기겠죠. 업무의 공정성이라든가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의결 있기 전까지 직위를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직위 해제를 하는 이유는 제재가 아니죠. 신분박탈이 아니에요. 직위 해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복직될 가능성이 높아요. 복직될 수도 있어요. 복직. 그런데 어디까지냐면은 우리 판례가 징계 의결 있기 전. 자, 징계 의결이 있게 되면 직위 해제 소멸시키고 복직시켜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 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중징계 파면 해임되면 복직이고 말고 할 것 없이 강제 퇴직, 징계 퇴직 아닙니까? 이렇게 징계 의결 요구를 했고 징계 의결이 어떻게 나냐면 경징계가 나온 겁니다. 경징계. 예를 들어 뭐 견책과 같은 경징계. 그러면 복직을 시켜줘야 돼요. 왜? 이때까지니까. 이때까지. 자, 이거는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이건 지켜라.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에 징계 의결 있기 전까지만 직위해제를 해야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의결이 있었고 그러면 이거 풀어줘야 돼요. 이에 대해서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재심사 청구를 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했다 하더라도 복직을 시켜줘야 돼요. 재심사 청구했다 하더라도. 왜? 법에서 징계 의결 있기 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재심사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재결정 들어가겠죠? 그때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징계 의결 나오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역이 있으면 복직시켜야 됩니다. 뭐 파면 얘기 같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파면이나 이런 게 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제 이럴 때 문제입니다. 처음에 요구했던 중징계보다 이런 경징계가 돼가지고 견책이라든가 감봉으로 끝났다. 그럴 때는 직위해제 복직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22번 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왜 내냐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시험에 한두 문제 차이인데, 자, 일단 2개 이상 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자치단체 조합 법인으로 해야죠. 여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종류도 그렇고 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때도 그렇고 다 뭐가 돼야 돼요? 공법인, 다 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을 해서 법인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자, 지금 지방자치법에 이게 규정이 돼 있는데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거죠. 지방자치법 외의 법률로. 이럴 때는 지방자치법 규정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죠. 자치단체가 이런 거 법률 추진 같은 거. 아무튼 주민투표 거쳐야 됩니다. 이제 국회가 관여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시군 자치구장에 대한 시도지사 직무이행 명령 많이 봤죠. 어떨 때 합니까? 부작위 할 때, 그죠? 이 기관 위임 사무 같은 걸 부작위 이행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수 있죠.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준용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치단체 사무, 자치사무입니다. 함부로 관여를 못해요. 위법할 때만 관여한다 그랬죠. 위법할 때만. 이 보고받을 수 있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2개 이상 시, 군 또는 자치구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서 구성 자치단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시, 군, 자치구다 보니까 함정을 빠질 수도 있어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것도 법인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때그때 설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조문에서 설령 이렇게 시군 자치구라도 시도지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발 이런 것 좀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자, 5번 틀렸어요. 자, 갑시다. 23번 위임입법.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일단 군인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위임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군의 복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안이잖아요. 군은 그 특수한 조직 체계를 갖고 있고 명령 체계도 중요하고 전투력 같은 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군에게 뭐를 해줘야 됩니까? 어느 정도 자율성을 좀 줘야 돼요. 그 분야의 전문 영역이니까. 군에 관한 것들도 전문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군 조직의 특수성, 이런 걸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입법자가 법률로 자세하게 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볼 수 없다. 맞아요. 다소 광범위하더라도 포괄 위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법령에 위임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봤죠. 빈출. 위임이 없는데 법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해서 규정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죠. 빈출입니다. 중앙에, 자, 이 디귿번이 문제예요. 디귿번.
이게 여러분들 이제 기본 이론 할 때 주로 어디서 가끔 보시냐면은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 통제에서 국회 송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중앙행정기관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근데 다 들어가요. 이 훈령, 예규, 고시 다 들어갑니다. 재정개정 폐지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줘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10일 이내 상임위원회 제출.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검토를 하는 거죠. 이런 뭐 법률 위반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통보를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지금 부령이 들어있죠. 부령이 그 위임 법률의 취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면 상임위원회가 이것을 의장한테 검토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합니다. 자, 이런 구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이거 그 대통령령 위법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상임위원회 통해서 국회 의견을 이렇게 제출해 주는 거예요. 송부하는 거죠. 정부에 송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출 받는 건 다 받아요. 상임위원회에 이 중앙기관의 입법은 제출을 받는데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제출을 받습니다. 다만 이렇게 위임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해서 이걸 상임위원회가 판단한 다음에 의장한테 제출하고 이걸 보고하고 정부로 송부하는 건 여기서는 부령이 빠져 있어요. 부령이. 왜냐하면 대통령령에 관한 의견 검토만 전달하면 충분한 거 아니냐. 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하위법인 부령도 같이. 근데 이제 총리령은 들어가 있는데 부령은 빠져 있어요. 입법의 취지가 그거겠죠. 대통령령을 통제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령이 빠져 있습니다. 이걸 왜 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하면 과연 이걸 정확하게 미리 조문을 검토하고 가서 맞추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번에 봤어요. 부령 빠졌다는 거. 이 문제 검토하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한번 출제했으니까 알으세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정도 검토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상 구체적 위임에 요구되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된 것이므로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부령으로 위임한다. 여러분들 부령으로 재위임할 때도 자,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포괄위임 금지가 되는 것이죠. 포괄위임 금지. 기본적인 사항을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한 다음에 위임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재임할 때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여기도 포괄위임 금지 원칙 그대로 적용됩니다. 뭔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정한 다음에 위임을 해줘야지 전면적으로 부령으로 다 위임을 해주겠다. 이게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적용되지 않는다 틀려요. 재위임에도 법률이 대통령으로 위임할 때 지켜야 될 사안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24번 조사기본법에서 기간 나오면 다 7일입니다. 7일. 이 법은 쉽다 그랬습니다. 7일. 10일이 아닙니다. 공동조사 의무죠. 의무. 기본원칙. 공동조사 원칙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수시로 실시함이 원칙 틀린 말입니다. 정기조사가 원칙이고 수시조사는
법령 위반 혐의를 조사할 때 수시조사. 조사의 기본 원칙. 자, 우리 행정조사 기본법이 일반법인데 조사 기본법이 적용이 제외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뭐 이런 사안들도 적용 제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적용 제외되는 게 아니라 조사의 기본 원칙, 조사 법정주의, 이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 자, 여기는 여전히 적용 제외사안이라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는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사 기본 원칙이죠. 기본 원칙은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여기 일반적으로 적용 제외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본 원칙은 적용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새로운 증거가 확보했다면 재조사를 해야 되겠죠. 아니다, 틀렸죠. 자, 25번으로 갑시다. 행정심판법에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관리인이 있다면 있는 경우에는 이 재단, 사단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해야 되고 취소 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이 거부 처분은 의무이행 심판, 취소 심판, 뭐 이것도 가능합니다. 무효 등 확인 심판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뭘로 갈 거냐는 청구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청도 참가할 수 있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 사정재결이죠. 기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입니다.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답 위주로 해서 설명할 것도 설명을 해보고 빈출되는 거 아닌 거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요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쭉 공부를 해나가셔야 되는데 항상 우리 고민이 그거죠. 강론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 것이냐. 여전히 개별법을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론 같은 경우에는 기출 분석도 좀 해야 되고 기본적인 것 틀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꼭 여러분들이 같이 호흡을 좀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기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